이번 시간은 행정법의 법원 제1편 행정법 통론 중에서 제2장 행정법에서 중요한 그 행정법의 법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보시면 우리 교재의 의의를 봐보세요. 행정법 관계를 기록한 모든 법규의 인식 근원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잠깐 더 제가 좀 보강해서 써드리면 먼저 이제 보시면 좀 책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다 좀 메모를 하세요. 그러면 좀 행정법의 법원인데 자, 먼저 의의를 같이 정리해 보죠. 먼저 의 개념인데 행정법의 존재 형식, 이렇게 시험 지문에서는 행정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그 메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행정법이 성문법으로 문서로 된 법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문서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불문법이죠. 불문법으로 존재하는가 이 뜻입니다. 나가서 자 우리가 우리 대륙법계의 법사상과 법제도를 개수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도로교통법의 법원을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도로교통법전을 가져오실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가 어떻습니까? 한국의 도로교통법의 법원은 성문법으로 되어 있구나. 문서로 되어 있구나. 문서로 되어 있고 제가 그 내용을 딱 따들어 봤어요. 했더니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중앙선 침범 금지 그 다음에 과속 금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법의 인식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종류가 나오죠.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으니까 메모를 하세요. 조금씩 간략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고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재 순서대로 합니다. 자, 먼저 행정법의 법원은 성문법원이 있어요. 성문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불문법원이 있다. 요 내용을 좀 아셔야 하는데 성문법은 말 그대로 문서로 된 법이고 불문법원은 문서로 되어 있지 아니한 법원이죠. 우리 대륙법계는 뭐가 원칙이에요? 대륙법계는 뭐가 원칙이죠? 그렇죠. 이 성문법원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영미법계는.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원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법의 법원은 자 뭐가 원칙이라고요? 성문법원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이에 대해서 불문법원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감히 보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성문법인데 이건 뭐가 있나 보죠. 자 헌법 있죠. 최고법 법에서 왕 중에 왕이죠. 최고법에는 헌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불문법은 보시면 뭐가 있어요? 먼저 행정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법이 있고 조리가 있습니다. 이 조리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행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신다든지 군무원이 되신다든지 각종 자격증 공부하실 때 자격을 따셔가지고 취득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실 때 이 성문법원이 원칙이에요. 성문법원이 있을 때는 이 불문법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문법원이 없을 때 이 불문법원 관습법인들을 찾고 그 다음에 관습법을 쓰는 판례법을 쓰는 조리, 그죠? 조리를 통해서 법 집행을 하셔야 돼요. 이 조리는 또 우리 뒤에서 바로 배우는 행정법이 일반 원칙. 법원에서는 조리라고 하지만 요선 이제 우리 뒤에서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 해놓으시고, 자,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책은 간략히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 좀 더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우셨지만 우리 행정 사항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해요. 이에 대해서 모든 그 행정 사항에 대해서 법률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불문법원이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교리죠. 사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에요. 자유의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 관계에서 뭐 집을 사고 팔 때 특약이 있죠. 계약할 때 특약사항 집어넣잖아요. 그럼 특약사항이 이 민법이라든지 이런 그 사법 조항보다 우선해요. 왜요? 말씀드렸죠. 사법 규정, 민법을 포함한 사법 규정은 임의 규정. 자유로운 의사가 우선하고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 사법 규정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법은 안 그렇죠. 공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공익 실현을 위해서 강제하는 그 법 규정이니까 함부로 사적 자치가 허용 안 돼요. 함부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그대로 존립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됐고 이 정도 해놓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행정법의 법원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국제법 있죠. 요건 한 가지 해놓고 할게요. 요 시험 다 나오니까 국제법 중 조약 있죠. 이 조약. 요것은 이제 헌법 제6조 헌법 제6조 1항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거 국내법이잖아요. 요 체계는 무슨 체계예요? 요거는 이 국내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은 국내법이고 이것은 국제법이에요. 국내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 내의 공동체 사유를 규율한 법을 국내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은 국제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죠. 국제 공동체를 보시면 국가가 있고 국제 기구가 있어요. 유엔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 기구 간 문서에 의한 합의를 갖다가 조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약인데 명칭은 다양해요. 의정서, 협정서 뭐 다 이름이 됐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 기구 간 문서에 의한 합의를 통칭해서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제법 중 조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미국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맞죠? 그 조약 체결권 누가 갖고 있어요? 조약 체결 공포권 누가 갖고 있죠?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고도의 정책행위죠. 통칭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 원수와 미국 대통령, 미국의 국가 원수,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을 하죠. 협정을 하는데 이 협정 이게 조약인데 헌법 6조 1항 한다면 이 국제법의 조약 등이라고 할게요.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헌법 제6조 뭐라고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메모해야 돼요. 메모하셔야 합니다. 같은 효력인데 현재 우리 다우설 또는 통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다우설을 한다면 중요합니다. 법률 또는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다우설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한 가지 팁 간단히 적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미 FTA도 있고 특히 이제 WTO 라운드 있죠. 세계 무역기구. WTO 라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 WTO죠. 여기 보시면 농산물 협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죠.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가 아니에요. 좀 공업국가인데 우리는 그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고 농산물 들어오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라든지 그 대륙에 있는 아르헨티나라든지 대단히 농업을 하는 이런 국가가 있어요. 거기서 농산물 협정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품 문제가 안 되는데 수출을 하니까요. 경쟁력이 있죠. 근데 농산물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 예외 조항을 두었지만 지금은 거의 철폐됐습니다. 특히 쌀 문제 있죠. 쌀 문제가 좀 심각하죠. 자원 문제지만 그죠. 미국 쌀, 태국 쌀 우리가 당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다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일정한 비율로 해서 수입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WTO 라운드가 90년대에 체결됐으니까 지금 정도면 거의 철폐가 다 됐습니다. 농산물 제한 기준 거의 없어요. 거의 요즘은 중국 거 다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급식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농산물 우대 조항을 조례가 아니라 조례죠. 다시 한번 합니다. 조례죠, 이게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가 지정합니다. 근데 WTO 농산물 협정에 된다면, 그죠? 내국인 대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내에서 내국인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국인 대우 조항을 위반해서 외국인 농산물을 경영하는 기업들 있죠. 대단히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신토부리 얘기를 운동을 하면서 해당 지역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토부리 우수농산물 우대 조항을 조례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외국 기업에서 이것은 WTO 라운드 농산물 협정 위반이다라고 해서 우리 소를 걸어온 겁니다. 걸어와서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졌어요. 우리 대법원은 요 조항이 있죠. 헌법 제6조 1항에서 요것에 의해서 WTO 라운드 농산물 협정은 이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그 하위법인 조례 있죠.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법률의 효력을 갖는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정확히 해놓으시죠. 요것만 메모를 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보도록 하죠. 행정법 통론 제2장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앞에서 잠깐 행정법의 법원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는 조리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법의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은 조리라 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조리라고 하지만 일반적 이론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우리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죠. 협의 공법으로서 헌법의 구체화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제원리 원칙은 우리 행정법의 제원리 원칙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는요 거의 다 헌법의 제 원칙으로부터 유리한 이게 원칙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비례 원칙이 있죠. 이 비례 원칙은 헌법상의 과잉 금지 원칙 또는 광의 비례 원칙으로부터 유리합니다. 또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신뢰 보호 원칙 같은 경우는 헌법상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 원칙으로부터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주로 헌법으로부터 유리하는데 딱 한 가지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에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사법 영역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어 있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우리 공법 영역에서도 법의 일반 원칙으로 인정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강의에서 사법의 일반 원칙은 곧 공법의 일반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론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다시 이제 행정법 일반 원칙 의 나오고, 그다음 여섯 번째가 뭐 나와요? 교재 17페이지 봐보세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비례 원칙이 나오죠. 아주 그 개념이 간략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죠. 특히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은 우리 교재를 갖다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전투 현장에서 갖고 있는 우리 소화기 이 책을 총을 놓는 순간에 나는 죽어요. 우리 시험에서 좀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합격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럴 때 교재가 중요하고, 강의도 결국 뭐예요? 강의도 교재도 그렇고 나의 이해를 위해서죠. 행정법 과목 중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권화를 하실 것을 권유해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 이것저것 다 사지 마시고 한 권만 사셔가지고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서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따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론 위주로 가고, 문제는 따로 문제집에 아주 해설까지 상세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이론을 하시는데, 지금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제가 일단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정리를 한번 딱 하고, 정리를 하고, 이거 갖다가 이제 판사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교재가 이제 나왔는데, A급이에요. 이쪽 부분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그 이름뿐만 아니라 판례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판례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비례 원칙 나와요. 자, 용어를 익힙니다. 비례 원칙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요거는 이제 광의, 넓은 의미에서 비례 원칙을 가요. 우리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비례 원칙이면 넓은 범위에서 이 비례 원칙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비례 원칙을 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면, 과잉, 이거 갖다가 과잉 금지 원칙.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시면 비례 원칙이라는 말보다는 과잉 금지 원칙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법에서는 비례 원칙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지만 과잉 금지 원칙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신뢰보호 원칙이죠. 이 신뢰보호 원칙. 거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최근에 와서는 이 신뢰보호 원칙이 많이 나와요. 신뢰보호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세 번째가 여러분들 평등 원칙. 이 평등 원칙과 평등 원칙, 이걸 평등 원칙하고요. 평등 원칙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평등 원칙과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예,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거고, 신뢰보호 원칙이 1순위예요. 거의 이거 나옵니다.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 잘 나오는 것은 이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예요. 세 번째가 요거죠. 요거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 부당 행정 권한의 부당 결부 금지 원칙. 최소한 이제 요거 정도는 다 공부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판례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렇죠.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 이제 개념하고 내용하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판례는 제가 좀 중요한 사항만 시험 관계돼서 기출된 부분을 정리하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개념. 개념이 중요한데. 자,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말 그대로. 자,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는데, 자, 그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동원하는 그 수단 작용이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동원하는 그 수단 작용이 자, 이와 같이 목적 실현에 동원된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시험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비례 원칙의 내용이냐 우리 교재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비례 원칙 내용 나오죠. 첫 번째 뭐 나와요? 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제가 용어를 생략합니다. 다 쓸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 나왔으니까 교재 보시고 강의 칠판은 이해를 위해서 강의를 들으셔야죠. 주객이 전도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거지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만약 대신 시험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침에 가서 주무신다든지 놀러 가시고 소주 한잔 하시고 주말에 여행 가시고 해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야 하니까 저는 판서도 가볍게 하고 할 겁니다. 책이 다 나왔으니까. 자, 책을 꼭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적, 필, 상. 세 가지 내용이에요. 적합성의 원칙인데요. 이 적합성의 원칙. 혹시 일부 견해가요. 이 비례 원칙에서 적합성 원칙은 예. 협의 비례 원칙이 변형이다. 변형된 형태다라고 봐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일부 견해라고 했죠. 자, 비례 원칙 중에서 적합성 원칙은요. 자, 협의 비례 원칙이 변형이라는 것이 변형이라는 일부 유력한 견해가 있다. 맞는 점은 이 시험 지문이에요. 예, 해당 학자가 들어가서 내셨겠죠. 그 다음에 용어 두 번째 필요성 원칙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해요? 최소 침해 원칙이에요. 최소 침해 원칙. 자, 필요성 원칙 또는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이 용어 바꿔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이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 비례 원칙이라고 해요. 읽었다. 자, 협의 비례 원칙 뭐라고 한다고요? 협의 비례 원칙 또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이익 청량 원칙.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익 청량 원칙 또는 이익 청량 원칙 또는 이익 교량 원칙이라고 해요. 여기 교재 나와 있어요, 다. 그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좀 우리 교재는 좀 생략돼 있으니까 요건 써주세요. 여기 저 교재에 적합성 원칙 이거 좀 필기를 해주세요. 시간 드리니까요. 표류성의 원칙 이거 써주셔야 돼요. 최소 침해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의 원칙을 갖다가 협의 비례 원칙 또는 이익 청량 원칙. 그래서 용어를 갖다가 앞에서 광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만큼은 용어를 바꿔 쓰니까 꼭 아셔야 돼요. 왜 이걸 쓰는가 하면 법조문 중에 법조문을 내놓고 있잖아요. 법조문을 내놓고 여기서 법조문을 내놓고 이것은 특히 필요성 원칙, 최소 침해 원칙 법조문이 있어요.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놓고서 요거는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뭐에 관계되는가? 답이 뭐예요? 최소 침해 원칙, 필요성 원칙 나올 수도 있고 비례 원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 시험 문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인데 이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그 동원한 수단은 이렇게 함정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비례 관계 내용은 뭐냐? 예를 들면 여기 10명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길 한쪽 길에서요, 한쪽 인도에서 널찍한 인도에서 다른 사람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요, 피켓 들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누군 몰라가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그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이건 신고가 안 된 그 불법 집회 및 시위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때요, 해당 경찰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 그죠? 적합한 수단을 통해서 해산시켜야죠. 자, 여기 적합한 수단 봐보세요. 자, 제가 가정합니다. 야, 권고, 자, 보세요. 이 상황이 평화적인 시위고 다른 사람이 통행을 안 줍니다. 그러면서, 자, 그 동원된 수단,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그죠? 이 신고를 통해서, 그죠? 우리 국민의 언론 표현의 자유권을 갖다가 보장해주죠. 보장해주고, 따라서, 자, 또 보장해주고, 개인의 기본권을 실현해주고, 또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신고를 갖다가 받고, 그죠? 신고를 하도록 공익적 목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신고를 안고 있는데, 이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자, 이때 권고 자진 해산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여러 가지, 좀 불법 시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해산시키는 수단을 봐볼게요. 첫 번째, 권고 자진 해산, 유도. 두 번째 수단, 물대포를 쓰는 거. 세 번째 수단, 체류탄을 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백골단이 가서 막 무자비하게 막, 방망을 때려가지고 해산시키는 방법. 이때, 자, 어떻습니까? 자, 이런 수단이 있는데, 일단은 적합한 수단이 뭐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렇게 좀 상황이 있는데, 일개 소대, 경찰 의경 일개 소대 중대를 보내는 방법. 아니면 여기에 군대를 갖다가 보내는 방법. 자, 뭐가 적합한 수단입니까? 국내 치안 질서는 우리가 누가 담당해요? 경찰이 담당하죠. 자, 우리 군대라는 것은 국군이죠. 군대는 외적 방어입니다. 국내 치안 질서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뭐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국내 이 치안 질서를 갖다가 군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단순하게 자, 군대를 파괴하는 거죠. 일개 군대 중대를 파괴하는 거, 아니면 의경 일개 중대 소대를 파괴하는 거. 뭐가 적합한 수단입니까? 그렇죠? 일개 경찰 의경 중대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 수단입니다. 만약 군대를 보내면 적합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드려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 위반입니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개 중대 소대가 왔어요. 파견 왔습니다. 이건 적합한 원칙 됐죠? 이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성 원칙, 최소치명 원칙. 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자, 여기서 잦은 권고 해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 여기다 물대포를 쏘는 거. 그죠? 최루탄을 갈기는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잦은 권고 해산 세 가지 모두 가능한데 자, 가능성, 자, 잦은 권고 해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뭐를 선택해야 돼요? 최소 침해 수단. 그래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1회, 2회 해요. 3회까지 해요. 잦은 권고죠. 3번까지 해서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해서 되죠. 그래서 맨 먼저 잦은 해산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냥 가자마자 물대포 쐈다. 최소 쐈다. 문제 되죠. 최소 침해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잦은 해산 권고 내지 경고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 3회 이상 잦은 권고 해산 이렇게 하는데 발동하는데 이거 안 하시면 저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통과했다. 근데요, 이거죠? 자, 그죠? 상당성 원칙. 그러면 적합한 수단이면서 최소 침해 수단이죠. 잦은 경고 해산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가요. 그래서 자, 여기 평화적인 시위고 통행에 지장이 없어요. 현재. 다만 신고가 안 돼서 불법 신고 시 집회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익 측량에 대해 세 번째 단계.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죠? 도로교통 방해 이런 거 이걸 방지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공익적 목적으로. 그죠? 도로교통
뭐 큰 도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일대가 완전 도로교통 마비됩니다. 큰 공익적인 그 침해가 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공공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자, 현재 언론 출판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이라는 기본권 비교 형량해야 돼요. 자, 현재 대로에서요, 한쪽 서서 평화적인 시위로 일주일 서가지고 인도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만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이면서 상당 공익과 사익, 기본권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권, 집회 결사의 자유권을 갖다가 비교 경영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공익이 월등히 클 때만 진압할 수가 있어요. 강제 해산시킬 수 있고요. 사익과 공익이 동등하다든지 사익이 크면 이때는 이때 경찰 수단으로서 강제 해산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례원칙은 이론적으로 독일에서 인정됐던 것이고 독일 경찰 행정 영역에서 발전해 온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원래 경찰 행정 영역에서 발전해 온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 소개될 때 특징이 뭐냐면 과잉 급부 금지 원칙으로도 소개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소개될 때 원래 이 독일 경찰 행정 영역 있죠? 경찰 행정 영역에서 발전해 온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온 겁니다. 근데 경찰 행정 영역에서 과잉 금지 원칙으로 소개되면서 급부 행정 영역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과잉 급부 금지 원칙으로도 소개됐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지문입니다. 나가서 오늘날 이 비례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까지 놓고 그 나머지 판례 여기 쭉 나오는데요. 판례 1, 2 좀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찔한 부분 위주로 보셔야 돼요. 처음에 너무 판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계셔요. 행정법 시험이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판례만 공부하면 되는가? 절대 합격 못합니다. 기본 이론을 할 때 지금 이런 거 전부 다 판례 내용이 다 그 요약뒤에서 내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개별 판례로서 묻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론이 정립됐을 때 판례를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판례 아니라 이거 해석도 안 되고 어렵기만 하고 전혀 이해도 안 됩니다. 이론이 정립됐을 때 판례 보시고 판례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이 추가돼야 돼요. 그럼 기본 이론은 법조문과 법 해석학을 통해서 판례 입장 등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굳이 판례를 강조해서 이맞다만 판례집 보고 저도가 안 봐요. 못 들어봐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요약성도 있고 판례 원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판결 요지만 나와요. 판결 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됐지 무슨 그 판례 원문을 다 봐요. 언제 시간이 돼? 행정법만 1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판례 공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 공부 제가 이왕이 시간 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종사건 판례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결의 입장이 있으면 판례 입장이 있으면 그대로 동종사건에서는 그대로 갑니다. 입장이 같아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왔던 판례나 지금 판례나 그 입장이 같아요. 같은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당사자인 당사자 원고를 갖다 구제해주기 위해서 구체적 타당성에 의해서 원고를 구제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극히 예외적으로 한 개 내지 두 개, 많게 두 개, 한 개 내지 두 개의 예외 판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외 판례 한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의가 다 처음 임박해서 다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판례를 여러분들이 막 판례 원문 몇 페이지 드는 거 뭐들 공부합니까? 그건 그 시간 낭비고 수험 경제에 반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체크할 것은 이제 판례 변경.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있죠? 판례 입장이 바뀐 거.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판례 변경된 것도 전부 다 강의하면서 다 이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판례는 맨 마지막에 이론 정립되고 나서 공부를 하세요. 처음부터 판례 공부하지 마시고
이어서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신뢰 보호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 보호 원칙을 보도록 하죠. 신뢰 보호 원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신뢰 보호 원칙.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이 개념은 깨르니까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름들 이제 거기 의의가 간략히 됐는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간략하죠. 근데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봐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죠? 예. 그럼 한 가지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요거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행정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행정청이 있고 그 상대방 갑, 이 사인이에요. 갑이라는 사인. 그런데 행정청이 이 갑에 대해서 일정한 첫 번째 요건, 일정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돼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여기 되어 있죠? 예,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이것을 갖다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 이론에서는 행정청이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고, 다른 말로 판례는 이것을 바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대방은 두 번째 요건은 이거 갖다가 믿었어야 돼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 책에 나와 있죠?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요.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면 안 돼요.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기책 사유가 없는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뭡니까? 믿었어야 한다는 거죠. 받아서 믿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 이것은 바로 기책 사유가 있는 신뢰를 말해요. 이건 법적으로 보호 안 돼요. 세 번째는 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책 보셔야 돼요. 기반으로 해서 이 상대방이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 선행 조치를 갖다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 처리를 해야 돼요. 일 처리 보호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교재 좀 정리하세요. 이거 일 처리 보호 필요성. 자, 그러니까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 선행 조치를 보호 같은 신뢰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일 처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또 하나 요건이에요. 요건 네 번째죠. 인과관계.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상당 인과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해요. 요 교재 다 돼 있어요, 저거. 요건이. 그죠? 요 총 다섯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신뢰보호 주장이 꼭 중요합니다. 제3자의, 쉽게 말하면 6번째, 6번째, 상대방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원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일 처리를 이렇게 했고요. 이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경우 이 상대방은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갖다가 침해해서는 안 돼요. 침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면 요건 다 끝나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체크되어 있고요. 쭉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난이도 주종 들어갈 때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인정 판례, 부정 판례 잘 나옵니다.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판례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실효의 법리 요거하고 실권의 법리가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실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실권의 법리인데 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신뢰보호원칙이 파생 원칙으로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 이 실효의 법리, 실권의 법리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학설과 우리 답설과 판례가 입장을 달리해요. 우리 행정법학회의 답설은 실효의 법리, 실권의 법리는요, 신뢰보호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법칙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근거 뭐냐? 답설은 신뢰보호 원칙으로 봐요. 근데 판례는 전혀 다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줄여서 뭐라고 해요, 이거? 앞으로 신의 칙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렇게. 요거 벌써 2번, 3번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실효의 법리, 실권의 법리. 자, 요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론적 근거 정도하고 내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은 책에 나왔으니까 책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나왔죠? 여기 판례에서 이제 요거 내용이 나와요. 가로놓기. 판례가 무슨 원칙이 파생 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거. 답이 이제 요거 바뀌면 틀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자기고소기 원칙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보셔야 합니다. 평등 원칙과 관련해서 보셔야 하는데 시험에서도 자기고소기 원칙은 잘 나옵니다. 자, 자기고소기 원칙 이론적 근거도 중요하고요.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요건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 세 번째죠. 자기고소기 원칙에서는 의 이쪽 부분 되어 있고 행정 선례가 필요한지 여부, 자기고소기 원칙이 요건 한계, 그 다음에 자기고소 원칙에 대한 판례가 있죠. 교재의 의의를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이때 규칙은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규칙 동그라미 행정규칙 행정 빠졌습니다.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면 행정청은 자신의 관행에 의해서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자, 행정선례가 필요한지 여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일과 달리 행정선례 필요설이 현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고소기 원칙 요건이죠. 이건 요 책대로 정리하시고요. 중요합니다. 이거 다 시험에서 나오는 사항이어서 책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고소기 원칙의 요건에서 제가 이걸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구속의 원칙도 한참 많이 나왔어요.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 또는 원칙, 법칙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요건을 좀 제가 다른 건 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건만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게 행정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행정청 이외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갑 사인입니다. 근데 행정청은요, 갑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제3자입니다. 우리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 너, 우리 이외의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너는 1인칭, 너는 2인칭이죠? 너는 우리예요. 법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이외에는 다 누군지 몰라요. 제3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그 남자 3인칭이죠? 나 1인칭, 너 2인칭, 너. 자, 누구 모르는 사람 지나가요. 저 여자, 저 남자, 그 남자, 그 여자. 이거 3인칭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그 뜻이에요.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말이에요. 타인을 말해요. 타인. 자, 타인.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매번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나도 신청해야겠구나. 신청을 했더니 나한테는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 또는 부작위를 해요.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그죠? 이 갑은 분명히 자, 우리 평등의 원칙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평등은 상대적 평등임을 꼭 아셔야 돼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국가에서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었습니다. 1대1이 똑같은 평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따져볼까요? 경제적 능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찬가지고, 대기업에 있는 현대 예전에 있던 그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대기업 총수들이셨습니까? 하나그룹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경제적 능력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그분들은 벤츠 타고 다녔습니까? 거대 기업을 일궜죠. 저희들은 그냥 소시민일 뿐이에요. 자, 경제적 능력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세금 문제 같은 경우 소득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서 자, 같은 거는 뭐예요? 신체적 능력은 같겠죠. 근데 이 경제적 능력은 그분들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금 더 많이 납부하고 우리는 좀 덜 납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많이 납부한 만큼 혜택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호화 유토라든지 해외 유명 호텔 골프장 이런 거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혜성을 못 누려요. 돈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세금도 그래서 차별적으로 내고 혜택도 사람들 많이 받죠. 국가 사회적으로. 자, 그런데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자, 이때 이 갑은 뭐라고요? 뭐를 주장했어요?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서 뭐를 주장한다고요? 평등 원칙을 주장했어요. 나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말라. 바로 뭡니까 이게? 다른 사람 해주면서 나는 왜 안 해줘요? 이게 뭐야?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됐죠? 네, 평등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실 것이 이때 이 행정 영역이 재량행위 영역이어야 돼요. 뒤에서 이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배우시는데 그때 가서 공부하시고 일단 재량 영역입니다. 재량 영역에서는 이 행정청이 이 처분을 해줄 때 막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를 해준다고요? 이때 이 관행 처분을 갖다가 재량 준칙 행정 규칙이 일종으로서 재량 준칙이 있어요. 이 재량 준칙에 근거해서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겠죠?
재량 영역에서 자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를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재량 그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떤 그 재량 영역에서 어떤 처분을 허가를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활동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재량 준칙이에요. 행정규칙입니다. 요놈이 이렇게 결합돼요. 이렇게 결합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합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량 준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재량행위죠. 이 재량행위, 이 관행처분이 재량처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량처분이 뭐가 된다고요? 아니 또는 재량처분 또는 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이것이 이렇게 쓰는 거야. 요것에서 이게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기속행위로 바뀌어요. 요건 뒤에서 이제 배우는 거라 지금 요거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기속행위로 바뀌고 이에 따라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중요합니다. 요거 재량 준칙이 준 법규성,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행정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이 갑이 이행을 청구하면 행정청은 꼼짝없이 년 차별금지원칙에서 이 갑에게도 제3자에게 해주었던 이런 관행처분을 해줘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은 요까지만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자기구속이 한계인데 중요합니다. 제가 왜 굳이 시간을 내서 많이 썼겠어요. 이 평등의 원칙이죠. 이 평등의 원칙이 이론적 근거인데 중요한 것은 판례는 이 이론적 행정이 자기구속이 법리 이론적 근거를 평등 원칙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써야 돼요. 중요합니다. 신뢰 보호 원칙까지도 이 행정이 자기구속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판례가 평등 원칙뿐만 아니라 신뢰 보호 원칙까지도 들고 있다. 꼭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굳이 쓴 이유가 꼭 기억하세요. 평등 원칙은요. 불법의 평등 주장은 절대 허용 안 됩니다.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 안 돼요. 우리 도로교통에서 이런 거잖아요. 누가 경찰관이 저 보고 있는데 횡하니 중앙선 침범하고 막 과속 넘어가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관이 보더니 멀뚱멀뚱 봅니다. 그러더니 내가 그냥 나도 저기 잡지 않는 거 보니까 나도 과속에도 상관없는가 보다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 쫓아오죠. 잠시 가만 있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왜 앞사람은 봐주고 나는 잡느냐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하루에 10장 끊어가야 하는데 그때는 지혜롭게 충분히 죄송합니다. 근데 제일 싼 거로 해줘요. 사정하면 제일 싼 거로 해줘요. 10,000원짜리 잘하면 사정하면 10,000원짜리 끊어줘요.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불법의 평등주장은 왜 허용되지 않는가 중요해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허시하니까 자격증 하시면서 설득을 해야죠. 불법의 평등주장을 허용되게 되면 법치주의가 와해됩니다. 법치 질서가 와해돼요. 이 사람 봐줬으니 이 사람 봐주고. 자,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건축물 있잖아요. 막 옥탑방. 한 사람 봐주면 나머지 쓰요. 다 해요. 못 막아요. 그래서 불법의 평등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중요합니다. 허용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에서. 판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지금 여기 바로 22페이지에 9번째 나와요. 이 목적 내용 봐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의 봐보세요. 행정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 내용인데 행정 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원인적 관련성이 있거나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가끔씩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끔씩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 좀 세 번째 판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취소라고 봐요.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라고 봅니다. 자, 요거 제가 설명드렸죠. 요거 설명드리고 요게 좀 1번, 2번 판례가 최근 나와서 판례 나왔던 거 기출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 3편에 3편 또는 4편 가보시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에 공급거부가 있어요. 공급거부. 이 공급거부는 그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지금 폐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이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많이 주장되어서 지금 건축법상에 나와 있던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급거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 건축법상에 이제 보시면 이제 건축법에 그러면 좀 더 처음에 출제되는 최근에 가서 출제되는 걸 다시 예를 바꿔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관어사업의 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급거부하고 관어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가 다퉈지는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서는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관어사업의 제한 있죠? 국세증수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이 있고 건축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은 뭐냐면 건축법상 어떤 법 위반이 있으면 해당 그 건축행정청이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 주관 행정청에 대해서 인허가를 갖다가 인허가를 정지라든지 취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주가 그럼 건축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하나 건축물이 뭐 5층짜리다, 10층짜리다 하면 이 건축물을 이용해서 각종 인허가 사업이 있죠. 막 식당도 그죠, 식품위생법상 허가 그죠, 아니면 뭐 기타 이걸 건물을 이용한 뭐 학원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주가 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요, 그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해 건축행정청이 이 건축물을 이용한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제한하도록 뭐 허가를 정지한다든지 허가를 취소 처리를 갖다가 관계행정청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행정청에 요구했으면 영업 정지라든지 영업허가 처리를 당해요. 강력하죠. 근데 건축법상의 그 관할사업의 제한은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건축 행정 영역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련성, 실질적 내용적 관련성이 있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국세증수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요, 국세증수법상의 관어사업 제한은요, 세법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 납부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 국세 행정이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행정 영역에 가서요, 그 해당 행정청한테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취소, 철회, 정지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관련성,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서 이에 대해서 위헌 여부가 다퉈지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시험 나오는데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처음에서 틀린 점이 나오는가 하면, 자, 이거 맞춰보세요. 요 수업 들었으니까. 국세증수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과 건축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이 있는데 현재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다퉈지는 것은 국세증수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입니까? 아니면 건축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입니까? 그렇죠? 국세증수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이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데 이걸 싹 바꿔서 건축법상의 관어사업의 제한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현재 다투어지고 있다 해서 틀린 점은 이렇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시고 행정법의 효력을 잠깐 이거 간단히 보고 갈게요. 여기 행정법의 법령의 발효 시점과 소멸 시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잘 나옵니다. 이거 좀 공부해 놓으시고 만약에 한 가지만 더 팁으로 써놓으세요.
권리 의무 관계와 관련됐을 때는 30일이에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포일 특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죄력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권리 의무와 관련됐을 때는 30일이다. 요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맞는 점은 잘 나오고요. 소급 입법 금지 원칙도래요. 이건 좀 정리해 보시면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진정 소급 입법은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을 지정하는 행위이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현재 완성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법률을 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개념을 정확히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정소표 허용 여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 반대로 부진정소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